가뭄 끝 단비처럼 해주목의 새로운 사또가 부임한다는 소식은 백성들의 기대를 한껏 부풀게 했습니다. 전임 사또의 탐욕으로 하루하루가 고통이었기에 새로 오는 목민관은 분명 어질고 현명하여 묵은 체증을 씻어줄 것이라 모두가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마침내 요란한 행차와 함께 신임 사또 김민준이 해주목에 입성하던 날, 백성들은 길가에 나와 머리를 조아리며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기대는 이내 실망으로 그리고 황당함으로 바뀌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새로 부임한 김민준 사또는 그들이 상상하던 위험 있는 목민관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얼굴은 분칠이라도 한 듯 하얗고 몸은 가녀려 금방이라도 바람에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분만 잡아온 귀공자, 딱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부임 첫날부터 동원에 나와 일장 연설을 하기는커녕 곧장 자신의 관사로 들어가 두문불출했습니다. 관아의 살림을 도맡아온 이형방은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동원 앞에는 억울한 사연을 품은 백성들이 장사진을 치고 있었고 해결해야 할 송사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을 참다 못한 이형방이 용기를 내어 사또의 관사를 찾았습니다. 사또 나리. 소인 이형방이옵니다. 동원에 나아가시어 백성들의 억울한 사연을 살펴주시옵소서. 관사 안에서 들려온 것은 힘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이형방인가? 잠시만 기다리게나. 한참 뒤에야 문이 열리고 김민준 사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관복도 제대로 갖춰 입지 않은 채 손에는 낡고 두꺼운 지리서 한 권을 들고 있었습니다. 사또 나리, 백성들이 애타게 나리를 기다리고 있사옵니다. 저 악독한 박만덕 영감에게 억울하게 땅을 빼앗긴 김서방이며. 이형방이 다급하게 보고를 올렸지만 김민준은 그저 딴청을 부리듯 고개만 갸우뚱거렸습니다. 송사라. 참으로 어려운 일이로다. 과인이 아직 이 땅의 지세와 기운에 대해 아는 바가 없으니 섣불리 판결을 내릴 수가 없구려. 모든 일에는 하늘의 뜻이 있는 법, 잠시 내버려 두시오. 과인이 좀 더 공부하여 이치를 깨달은 뒤에 그때 가서 살펴보겠소. 이형방은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또의 임무가 바로 그 내버려 둘 수 없는 일들을 해결하는 것인데 공부를 더 해야 한다니요. 그날 이후 사또의 기행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관사에 틀어박혀 산경표, 지리신법 같은 낡은 풍수지리 책들만 파고들었습니다. 어쩌다 동원에 나와도 백성들의 호소를 건성으로 들으며 알쏭달쏭한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하늘의 뜻이 있겠지요. 땅의 기운이 조화롭지 못하구려.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우리 사또는 책상물림이라더라. 나라의 농만 축내는 무능한 사또가 왔으니 우리 해주 백성들만 죽어나는구나. 백성들의 원성은 하늘을 찔렀고 해주목은 예전보다 더 혼란스러운 곳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해주목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해가 지고 장터가 파할 무렵이면 어디선가 호련히 나타나는 기이한 노인 한 명 때문이었지요. 노인은 허름한 도포에 희끗희끗한 수염을 턱까지 길게 늘어뜨린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밤하늘의 별처럼 맑고 예리하게 빛났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천지노인, 즉 하늘과 땅의 이치를 보는 늙은이라 칭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상아와 흑단으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낡은 나침반, 윤도가 늘 들려 있었지요. 이 천지노인의 정체는 바로 낮 동안 관사에 틀어박혀 무능한 척 연기하던 신임 사또 김민준이었습니다. 사실 김민준은 조선 팔도에서 따를 자가 없는 천재적인 풍수지리 실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나라의 지리를 연구하는 명문가였지요. 해주목에 부임했을 때 그는 단번에 이 땅의 문제가 무엇인지 꿰뚫어 보았습니다. 백성들의 삶이 곤궁한 것은 단순히 관리가 부패해서만이 아니었습니다. 도시의 물길이 막히고 바람의 흐름이 뒤엉켜 땅의 생기가 부유한 자들에게만 쏠리고 가난한 이들에게는 닿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법과 형벌만으로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백성들의 삶 속으로 직접 들어가 막힌 기운을 뚫어주는 것이 진정한 목민관의 도리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낮에는 무능한 사또를 연기하고 밤에는 허름한 풍수쟁이로 변신하여 그들의 삶 깊숙이 파고들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천지노인의 첫 번째 의뢰인은 장터구석에서 떡을 파는 과부, 복희였습니다. 그녀의 떡 솜씨는 일품이었지만 몇 달 전부터 정성껏 만든 떡이 반나절도 안 돼 쉬어버리는 이상한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하나뿐인 아들이 밤마다 악몽을 꾸며 시름시름 앓고 있었지요. 그날도 복희가 쉬어버린 떡을 보며 한숨을 쉴 때 천지노인이 그녀의 좌판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부인.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시구려? 보시다시피 그렇소. 떡 살 것 아니면 어서 다른 데나 가보시오. 떡이 문제가 아니여. 대개 집터에 문제가 있는 게지. 집에 바람길이 꽉 막혀 사기만 가득 고여 있으니 떡인들 온전하고 사람인들 편안하겠소. 노인의 예리한 눈빛의 복혜는 저도 모르게 자신의 사정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노인이 무릎을 탁 쳤습니다. 됐소. 내가 그 막힌 바람길을 시원하게 열어주지. 그리하면 떡도, 아드님도, 그리고 부인에 막혔던 인생길도 활짝 열릴 것이오. 정말이오? 정말 그렇게만 된다면 소원이 없겠소. 수고비는 얼마나 드리면? 수고비는 무슨. 대신 일이 잘 풀리면 맛있는 인절미나 한 조각 맛보게 해주시오. 복혜는 반신반의하며 노인을 자신의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노인은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쯧쯧, 이럴 줄 알았지. 기온이 완전히 정체되어 있구려. 노인은 먼저 집 뒤편에 마른 우물을 가리켰습니다. 이 우물이 문제의 시작이요. 마른 우물은 땅의 생기를 빨아들이는 구멍과 같소. 집안의 좋은 기운을 모두 빼앗기고 있었던 게지. 다음으로 그는 마당 한가운데에 커다란 바위를 가리켰습니다. 이 바위는 또 어떻소? 집의 중심으로 들어오는 양명한 기운을 이 바위가 가로막고 있으니 좋은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겠소. 마지막으로 그는 부엌 아궁이의 방향을 살폈습니다. 아궁이의 방향이 뒷간을 향하고 있으니 밥을 지을 때마다 쇠한 기운이 음식에 스며들 수밖에. 이러니 떡이 쉬고 아이가 병드는 것이 당연한 이치요. 노인은 복희에게 간단한 처방을 내렸습니다. 첫째, 마른 우물은 깨끗한 흙으로 완전히 메우시오. 둘째, 마당의 저 바위는 당장 치워버리시오. 마지막으로 아궁이 방향을 동쪽으로 손가락 한마디만큼만 트시오. 복혜는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그의 말대로 이틀에 걸쳐 대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러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든 떡은 해가 저물도록 쉬지 않았고 오히려 더 맛있다는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아니, 복회네. 오늘 떡은 꿀이라도 발랐나? 왜 이리 맛이 좋은가? 더 놀라운 일은 그날 밤에 일어났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던 아들이 아침까지 곤히 잠을 잔 것입니다. 어머니, 어젯밤에는 아주 좋은 꿈을 꾸었어요. 몸이 날아갈 듯 가뿐해요. 복혜는 그제야 천지노인의 신통한 능력을 온전히 믿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자신의 집에 일어난 기적 같은 일을 신이 나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들어보세요. 장터에 나타난 천지노인이라고 아십니까? 그분이 우리 집터를 봐주셨는데 글쎄. 복희의 이야기는 삽시간에 장터 전체로 퍼져나갔고 천지노인에 대한 신비로운 소문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을 들은 백성들은 밤마다 천지노인을 찾아와 자신의 딱한 사정을 하소연했습니다. 노인장, 제발 저희 밭 좀 살펴주십시오. 몇 년째 가뭄이 들어 더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천지노인은 땅의 맥을 짚어보더니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이곳을 10자만 파보게. 틀림없이 차고 맑은 지하수맥이 솟아날 걸세. 농부가 그곳을 파자 정말로 시원한 물줄기가 솟아나 메마른 밭을 적셨습니다.
노인장, 저희 내외가 밤마다 온몸이 쑤시고 기운이 없으니 이제 일도 못할 지경입니다. 쇠를 다루는 대장간이 집의 가장 서늘한 음의 자리에 있으니 음과 양의 기운이 충돌하여 두 분의 몸을 해치고 있는 것이오. 대장간을 양지바른 동쪽으로 옮기시오. 그의 말대로 하자 대장장이 내외의 병이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그렇게 낮에는 무능한 사또로, 밤에는 신비한 해결사로 김민준의 아슬아슬한 이중생활은 계속되었습니다. 마침내 천진오인의 명성은 이 고을 최고의 부자이자 악독한 고리대금업자인 박만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박만덕은 풍수지리를 맹신하여 자손만대의 부귀영화를 가져다줄 완벽한 명당 자리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솜씨가 제법 용한 모양이로군. 저 자를 이용해 최고의 명당을 찾아내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날 밤 박만덕은 화려한 비단옷 차림으로 하인들을 거느린 채 천진오인이 있는 주막으로 행차했습니다. 내가 바로 바람의 길을 읽는다는 천진오인이냐? 천진오인은 고개를 들어 박만덕을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부유함이 넘쳤지만 그 이면에는 썩은 탐욕의 기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내가 천진오인이오만 부자 양반은 나 같은 늙은이에게 무슨 보리를시오. 내 너에게 큰돈을 줄 터이니 나를 위해 이 해주목에서 가장 좋은 명당 자리를 하나 찾아다오. 천진오인은 이 탐욕스러운 부자를 벌할 절호의 기회라 생각하며 그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다음 날 박만덕은 천진오인을 자신의 저택으로 불러 그의 실력을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저기 똑같이 생긴 두 개의 흙더미가 있네? 한쪽에는 좋은 퍼에, 다른 한쪽에는 나쁜 퍼의 날계란을 하나씩 묻어두었지. 어느 쪽 계란이 썩지 않았는지 맞춰보게나. 천진오인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품에서 윤도를 꺼내 허공의 기의 흐름을 측정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흙의 색깔이 아닌 땅속에서 흘러나오는 보이지 않는 기운의 흐름이 보였습니다. 이런 쉬운 문제를 내시다니. 왼쪽 땅은 지맥이 끊긴 흉지 중에 흉진이 계란은 이미 썩어 문드러졌을 것이고, 오른쪽 땅은 산의 전기가 모이는 혈자리니 계란은 신선함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을 것이오. 하인들이 흙더미를 파헤치자 결과는 노인의 말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박만덕은 그의 신통한 능력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며칠 뒤 천진오인은 마침내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박만덕을 장터 한복판으로 이끌었습니다. 찾았소? 드디어 찾았소이다. 이 해주목에서 가장 강력한 용의 기운이 뭉쳐있는 최고의 명당 자리를 말이오. 그가 가리킨 곳은 바로 수백 년 동안 백성들의 식수원이었던 거대한 공동우물 자리였습니다. 우물 말이오. 이 우물 자리가 명당이란 말이오. 그렇소이다. 내 눈에는 땅의 모든 전기가 모여 하늘로 솟구치려는 거대한 용의 일, 즉 용구로 보입니다. 이곳에 터를 잡으면 자손 대대로 높은 벼슬을 얻게 될 것이오. 욕심에 눈이 먼 박만덕은 그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소이다. 이곳은 기운이 너무 강해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복이 아니라 끔찍한 화를 입게 될 것이오. 화라니. 그럼 어찌해야 한단 말이오? 방법이 딱 하나 있소이다. 저 우물을 아주 깊이 메워 용의 숨통을 막고 그 위에 아주 크고 무거운 집을 지어 땅의 기운을 짓눌러야만 하오. 그것은 실로 악랄하고 교묘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생명의 근원인 우물을 메우는 것은 복은커녕 온갖 재앙을 불러오는 지름길이었지요. 하지만 탐욕에 눈이 먼 박만덕은 그 무서운 진실을 꿰뚫어보지 못했습니다. 박만덕은 이 형방과 아전들에게 두둑한 뇌물을 안기고 자신의 장정들을 동원하여 하루아침에 공동우물을 포위했습니다. 모두 비켜라. 오늘부터 이 우물은 박만덕 어르신의 소유가 되었다. 썩 물러가지 못할까? 아니,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여. 대대손손 우리 모두가 마셔온 우물을 빼앗겠다니. 백성들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몽둥이를 든 장정들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 우물은 이제 내 것이다.
억울하면 너희도 나처럼 부자가 되거라. 그날부터 우물을 메우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맑은 물을 뿜어내던 우물 안으로 흙과 돌멩이가 무자비하게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백성들은 생명수가 묻히는 것을 보며 피눈물을 흘렸고 해주목 전체가 물 부족으로 신음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백성들의 분노는 평양관하로 향했습니다. 수백 명의 백성들이 동원 앞으로 몰려와 울부짖었습니다. 사또 나리. 제발 저희를 살려주십시오. 박만덕의 악행을 막아주십시오. 죄책감에 시달리던 이형방이 마침내 결심하고 김민준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사또 나리.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박만덕에게 뇌물을 받고 소인의 죄는 100번 죽어 마땅하오나 부디 저 무고한 백성들만은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김민준은 뜻밖의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영방, 자네는 어찌하여 박만덕이 악하다 생각하는가? 그야 백성의 생명수를 빼앗는 것은 하늘의 이치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맞았네. 박만덕은 지금 그 이치를 거스르고 있네? 그리고 이치를 거스른 자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걸세. 그날 밤 김민준은 다시 천지노인으로 변신하여 조부자를 심판할 결정적인 증거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형방을 설득하여 뇌물로 받은 금덩이를 증거로 확보하고 그동안 박만덕에게 고통받아온 피해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마침내 박만덕의 별채 공사 현장에서 대들보를 올리려던 순간 막던 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벼락은 공사장 옆에 거대한 나무를 강타했고 불타는 나무가 쓰러지면서 공사장의 뼈대를 무너뜨렸습니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나타난 천지노인이 외쳤습니다. 보아라. 이것은 땅의 노여움이다. 감히 백성의 생명수를 끊으려 한박만덕의 탐욕의 하늘이 진노하신 것이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김민준은 마침내 때가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영방, 내일 아침 동원해 해주목의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으게. 내가 이 땅에 막힌 기운을 시원하게 뚫어줄 참이니? 다음 날 아침 동헌마당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마침내 동헌의 문이 열리고 사또 김민준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평소의 어리숙한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위엄이 넘치는 목민관의 모습이었습니다. 평양 백성들은 들으라. 오늘 나는 이 자리에서 하늘의 뜻과 땅의 이치를 거스른 죄인을 심판하려 한다. 그는 박만덕의 죄목을 낱낱이 읊었지만 박만덕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또. 증자도 없이 뜬구름 잡는 소설을 쓰시는 구려. 네 이놈. 아직도 내 죄를 뉘우치지 못하는구나. 증자가 없다고. 좋다. 이 땅이 바로 너의 죄를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자이니라. 네 이놈, 박만덕. 너는 얼마 전 너의 뒤뜰에서 나의 실력을 시험한다며 계란 2개를 묻었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박만덕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일은 자신과 천지노인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김민준의 목소리는 이제 밤의 해결사, 천지노인의 지혜롭고 예리한 목소리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네 이놈, 박만덕. 우물은 땅의 숨구멍이자 생명의 젖줄이다. 그 숨통을 막았으니 땅이 어찌 노하지 않겠느냐. 날벼락은 바로 땅의 경고였느니라. 그의 막힘없는 설명에 마당의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마침내 이형방이 앞으로 나서며 무릎을 꿇고 외쳤습니다. 사또 나리. 아니, 천지노인 어르신. 그 외침과 함께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무능한 책상 물림 사또가 바로 밤의 해결사 천지노인이었다는 엄청난 반전에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또 나리. 저희 어리석은 백성들은 나리의 깊은 뜻도 모르고 백성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땅에 엎드렸습니다. 김민준은 어좌에 다시 앉아 마지막 판결을 내렸습니다.
죄인 박만덕을 옥에 가두고 그의 전 재산을 몰수하라. 몰수한 재산으로는 즉시 공동우물을 복원하고 남은 재산은 고통받았던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도록 하라. 공명정대한 판결에 백성들은 일제히 사또나리 만세를 외치며 환호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공동우물을 복원하는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해주목의 모든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삽과 지게를 들고 장터로 모여들었습니다. 자, 어서들 뜨시고 힘을 냅시다. 우리 사또나리께서 열어주신 바람길을 이제 우리 손으로 완성해야지요. 며칠 뒤 마침내 우물바닥에서 맑고 시원한 물줄기가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막혔던 마을의 생명력이 다시 힘차게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후로도 김민준 사또는 백성들의 삶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 땅의 이치로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진정한 목민관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사람들은 그를 바람길을 여는 사또라 부르며 그의 지혜와 사랑을 영원히 살아 숨쉬는